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랜만에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는데, 맨날 학교에서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하다가 다시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려니까 조금 어색한 마음이 있는데, 네, 그래도 한번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5페이지이고요. 자, 이번 단어는 감상적 읽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순서를 잠깐 건너뛰고 감상적 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적 읽기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독자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글에 나오는 여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재미와 감동, 슬픔과 연민 등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리가 어떠한 글을 읽고 재미와 감동 혹은 슬픔, 그다음에 연민,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등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감상적 읽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의 내용과 구조 속에서 표현의 효과, 심리와 정서, 분위기 등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고 내면화해야 되는데요. 감상적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다양한 감동과 교훈을 얻는 것이 감정이 정화,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이자 삶을 성숙하게 하는 특별한 경험임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머리로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내용을 내면화,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겠죠. 여기 교과서에 장석주 시인의 굉장히 짧은 시가 있는데 이 시도 굉장히 짧지만 그 안의 내용은 엄청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대추 한 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자, 이 시에서는 이 대추 하나를 이제 저것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저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붉어질 리 없는데 이 대추 한 알이 붉어지기 위해서 태풍을 겪고 천둥, 벼락을 다 맞으면서 여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자, 또한 이렇게 붉으면서도 둥글게 알알이 차오르는 그런 모습이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서리도 맞아가면서 차가운 밤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한낮에는 땡볕, 햇빛을 받아서 또 무르익고, 초승달 몇 낯을 보내면서 시간과 어떤 그런 고난들을 겪어내면서 비로소 한 알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이 성숙하고 자신의 길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학창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아직은 이렇게 연글지 않은 새싹 정도에 해당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지금 인생의 공부를 해야 할 시기겠죠. 그래서 지식적인 공부도 하고 친구와 우정도 쌓는 법도 배우고 또 자신의 꿈도 찾아가고 이러한 무수한 시기를 겪어야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단단한 열매처럼 맺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를 통해서도 감동과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 교과서 본문을 통해서 한 편의 수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안합니다라는 글은 장영희 교수님의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이 장영희 교수님은 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린 장애인이었는데 그러한 역경을 딛고 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시면서 또 수필을 적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9년에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생을 마감하시기 직전에 쓴 수필집을 모아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분의 삶을 이해하면 글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의 생애를 설명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와 희망이 되는 문장으로 사랑을 받았던 고 장영희 교수 기억하시죠? 올해 10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억하는 낭독회가 열렸는데요. 평범한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말했던 그녀의 글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동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환한 미소.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장영희 교수는 한결같이 꾸밈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애를 하늘이 내린 벌, 천영이라고 부르던 사회 분위기 속에도 영문학도의 꿈을 키운 장 교수. 두 차례나 암을 이겨내며 대학 강단을 지킬 때도 언제나 밝고 당당했습니다. 안경 쓰신 것들 중에 장애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 없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물 경기예요.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 되는 날, 고인을 추억하는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수필가로 만난 인연에 고인과 절친했던 이혜인 수녀. 역시 암과 싸우는 중인데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고통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그런 게 이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들을 장 교수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죠. 유작이 된 수필집은 어느덧 100쇄를 넘길 만큼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희의 글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교수가 말한 살아온 기적을 살아갈 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고인을 기억하는 이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영상 잘 봤죠? 자, 우리 다음에 이 본문을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이 교수님의 글을 낭송한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 본문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제목 미안합니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연코 인색하게 쓰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고맙다라는 말과 미안하다라는 말일 것이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땡큐, 쏘리를 되뇌는 외국인들에 비해 우리는 여간에서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듯하다. 오랜 유학 생활 덕분에 나는 그나마 고맙다라는 말은 꽤 자주 하는 편이다. 조교나 학생들이 심부름을 해주거나 부탁을 들어주면 곧잘 고마워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니까 조교나 학생들한테도 어떤 심부름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권위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탁에 대해서는 고맙다라고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에 비해서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여간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자,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들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머부려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게다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적도 있다. 그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게 보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나의 성격적 결함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쨌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 안 나온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성격적 결함이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엄청난 고민을 해보기까지 한다. 왜 미안해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곤혹스러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 이 분도 이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그런 삶의 방식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내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다. 자, 이분은 아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니까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투쟁의 본능이 있으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승부군성이 투철하셨대요. 자, 그런 내게 미안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졌다는 뜻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경쟁 심리가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미안해라고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자신의 잘못 혹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미안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자, 혹은 자존심 탓일 수도 있다.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아니,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왜 애당초 처음부터 남에게 사과할 일을 했으며 그런 일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독한 오판이기 때문이다. 자, 처음부터 남에게 사과할 일을 한 것도 문제고 그런 일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오판이다.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고 싶지 않아서 사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자, 세 번째로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 대한 열등의식, 열등감이거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겠는가. 자신의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스스로 많이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게 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더 갉아먹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자신감이 있다면 한두 번 잘못한 거 가지고는 크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쉽게 오히려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자신이 수업을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화를 이제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화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난주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에 나는 한 학생에게 주홍 글씨의 첫 장면을 읽도록 시켰다. 자, 미국 소설이니까 영어로 읽게 시켰겠죠? 자, 김영수 학생 23쪽 첫째 단락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했다. 23쪽 첫째 문단 말이야. 또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가 아닌 서훈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의아했지만 이상하게 궁금하게 여겼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어떤 분노가 치밀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두어 달이 지났으니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내가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호명한 영수가 아닌 서훈이가 책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호명하다, 부르다 라는 뜻이죠. 그것은 나에 대한 반항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화를 눌러 참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냉담하게 말했다. 차갑게 이야기했다. 지금 책 읽은 학생이 김영수예요? 나는 정색을 하고 선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건드린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자기 이름도 몰라요? 결석한 친구 대신 대리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버릇이 돼서 이젠 친구 이름을 자기 이름인 줄로 착각할 정도인가? 나는 야유까지 했다. 자,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은 지정좌석, 반별로 지정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마다 출석을 불러요. 근데 한 교실에 7, 80명이 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결석한 친구 대신에 대리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뻔하게 영수랑 서훈이가 둘 다 앉아 있는데 영수에게 시킨 거를 서훈이가 읽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그 대리 출석이 버릇이 돼서 친구 이름을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착각할 정도냐고 야유, 비꼬신 거죠. 자, 그렇게 선생님이 비꼬니까 반 전체가 쥐지군 듯 고요했다. 영수와 서훈이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가 없어서 낭비할 수가 없어서 강의를 계속했지만 수업이 끝나고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이 수업과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기분도 오락가락 하는데요. 이분도 이 학생들이 자기를 속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 강의가 끝나고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주었다. 진상이라는 뜻은 어떤 실체, 사실이라는 뜻이죠. 자,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영수에게 수업 후에 오라고 할까? 그러면 영수가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삐삐 번호를 알아내어 내게 전화하라고 할까? 삐삐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을 텐데 예전에 선생님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삐삐를 치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금 연락을 했구나 라는 것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삐삐를 받은 사람은 번호를 남긴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자, 하지만 이 방법도 좋은 게 아니었죠. 영수는 말더듬이 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로 말할 때 더 증상이 심각해지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를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로 내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났다. 의구심, 의심되는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요컨대 이를테면 그게 정말 내 잘못이었는가 말이다. 영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는가? 학기가 시작될 때 미리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호명하지 부르지 말아달라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말이다. 게다가 선생 체면에 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쯤은 영수도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사과해서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영수 학생을 곤란하게 만들긴 했지만 자신은 모르고 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자기에게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자기도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자신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책임 회피를 하기도 하고 선생으로서 굳이 그런 것까지 사과할 필요가 있나? 영수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을 거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여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영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한 온갖 구실, 이유들을 발견하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사과하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게까지 여겨졌다.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결론 짓고 그냥 잊어버렸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늘 이런 식으로 사과 안 해도 될 거야.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 이러면서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오늘 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아니 그 말의 위력, 힘이라는 뜻이죠. 그 말의 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만 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며칠 전이고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오늘 일어났던 일이죠. 자, 우리 뒷부분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남은 시간에는 패들렛에다가 사과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그 글을 읽고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 우리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